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며느리가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하얗게 눈부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지연아, 저기, 물 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딱 문이 닫히는 소리. 복도에서 아들 민수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괜찮대. 우리 그냥 갈까? 간병인이 오후에 온다며? 응. 근데 좀 미안하긴 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일정이 있는데.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버릇입니다. 불안할 때면 이렇게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혼자가 된 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대장암 3기입니다. 석 달 전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큰 병 한 번 없이 지냈는데 이제 와서 암이라니.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즘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픈 게 나이 탓인 줄만 알았습니다. 환자분,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하셨지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치료비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들까? 1,000만 원? 2,000만 원? 제가 평생 모아둔 돈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입원하시면 간병인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병원에서 모시면 되지. 민수가 핸들을 잡은 채 말했지만 아들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회사 일 있잖아. 나도 준호 학원 보내고 해야 하고. 요즘 간병인들 잘하더라. 어머니도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우린 수시로 들를게요. 수시로 들른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가끔 얼굴 비치고 가겠다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저는 간병인 김옥분이에요. 앞으로 제가 할머니 돌봐드릴 거예요. 아들은? 아드님이랑 며느님은 조금 전에 가셨어요.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오신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제가 깨어나는 걸 보지도 않고 갔다는 말인가?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옥분 씨는 친절했습니다. 15년째 간병 일을 하고 있다며 몸을 뒤척이는 것부터 소변 받는 것까지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남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수치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술 후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힘내세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다 이겨내시더라고요. 옥분 씨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들보다 이 낯선 사람의 손길이 더 위로가 됐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일주일에 2~3번 병원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이나 영양제를 사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괜찮아. 다행이다. 우리 금방 가봐야 해요. 준호가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 그래, 가봐라. 늘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30분도 채 머물지 않고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어느 날 저녁 옥분 씨가 저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며느리 지연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강아지 코코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래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시간 코코와 함께하는 푸켓 여행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힐링타임 해시태그 반려견 동반. 올린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게 뭐야? 며느님이 올린 거예요. 할머니 병원에 계신 동안 여행 가셨나 봐요. 강아지랑.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간병인을 쓰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다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옥분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식당 보조로 일하고 청소 일도 했습니다. 겨울엔 손이 터서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학교에 잘 다니게 하는 게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갈 때 저는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물려준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딸 민정이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서 나간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20년째입니다. 민정아, 넌 어디서 뭐하고 사니? 물론 민수한테 더 많이 신경 쓴 건 사실입니다. 아들이니까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 와서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며칠 후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습니다. 아마 여행에서 막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너 여행 갔다 왔구나.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인스타에 올렸더라. 남들은 다 보게. 엄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가끔 쉬어야지. 근데 나한테는 왜 말 안 했니? 그게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걱정? 내가 뭘 걱정해? 네가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못 가나? 강아지도 못 키우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오해해요. 그건 진작에 예약해 놓은 거였고. 됐어. 나도 이제 알겠다. 내가 짐이구나. 병든 엄마가 짐스럽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그만 가라. 여행 다녀오느라 피곤할 텐데 가서 쉬어. 나도 피곤하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옥분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난 괜찮아. 이 나이까지 살면서 온갖 일 다 겪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또 민수가 왔나 싶어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낯익으면서도 낯선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니? 20년 만에 만난 딸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서울 외곽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집은 작은 단층 집이에요. 남편이 평생 벌어서 마련한 집입니다. 마당엔 감나무 한 그루가 있고 가을이면 까치들이 와서 감을 쪼아 먹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 하고 말하던 사람이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안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하던 일은 일용직 목수였습니다. 법만큼 썼고 딱히 재산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집 한 채가 전부였어요. 보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난 팔팔하니까 괜찮아라며 보험 가입을 미뤘다가 결국 가입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딸 민정이가 21, 아들 민수가 23이었습니다. 민수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등록금을 내야 했습니다. 민정이는 이미 결혼해서 나간 상태였고요. 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평생 집에서만 살림하던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 일을 하려니 막막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습니다. 설거지라도 하려고요. 아주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식당 주인이 물었습니다. 53입니다. 53이면 좀 많으신데 힘드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주인은 망설이다가 저를 받아줬습니다. 설거지와 청소, 식재료 손질이 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늘 물에 젖어 있었고 겨울이면 피부가 갈라져서 피가 났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 등록금을 내야 했으니까요. 매달 받는 급여에서 최대한 아껴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먹는 건 줄였습니다. 점심은 식당에서 남은 반찬으로 때우고 저녁은 밥에 김치만 먹었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옷을 고쳐 입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일했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할 때까지요. 아들이 첫 월급을 받던 날 제게 5만 원을 주더군요. 엄마, 이거 갖다 쓰세요. 아니다. 넌 네 돈 모아라. 결혼도 해야 하고 엄마가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 고생한 게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순했고 엄마 말을 잘 들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요. 3년 후 민수는 지연이와 결혼했습니다. 지연이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아가씨였습니다. 집안도 괜찮았어요. 부모님이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연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 눈빛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시골 늙은이가 우리 시어머니가 되는 건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결혼식은 서울의 큰 호텔에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일 싼 한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만 초라해 보였습니다. 신부 쪽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래요. 어머, 좀 수수하시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초라한 게 민수한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결혼 후 민수 부부는 서울 강남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같이 살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분가를 원했고 민수도 그 뜻을 따랐습니다. 엄마, 저희 집이 좁아서요. 나중에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모시겠습니다. 민수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혼자 살았습니다. 식당 일은 65살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만뒀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고요. 그 후로는 모아둔 돈과 기초연금으로 살았습니다. 크게 쓸 일도 없었어요. 혼자 살면 밥 한 끼 먹는 것도 대충이었으니까요.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TV를 틀어놓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렇지, 맞아, 맞아 하면서요. 가끔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민수는 명절에만 찾아왔습니다. 설날과 추석. 1년에 딱 2번이었어요. 올 때마다 손주 준호를 데려왔습니다. 준호는 제게 안녕하세요, 할머니하고 인사한 후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와 얘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서는 핸드폰으로 사진만 찍었습니다. 음식 사진, 마당 사진, 감나무 사진. 그리고 인스타에 올렸겠죠. 해시태그 시골집, 해시태그 명절나들이 뭐 이런 글을 달아서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늘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민수는 제게 용돈을 주고 갔습니다. 10만 원씩. 처음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엄마 그냥 받으세요. 제 마음이에요 하길래 받았습니다. 아들의 효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건 효심이 아니라 면죄부였던 것 같습니다. 10만 원을 주고 나면 민수는 다음 명절까지 저를 잊어도 되는 거였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안부 문자도 거의 없었어요. 가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 민정이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민정이는 제가 제일 미안한 아이입니다. 민정이가 21살 때였어요. 어느 날 집에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차림새가 허술했어요. 머리는 길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직업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예술가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린다면서 제대로 번 돈은 없었습니다. 민정아, 너 이제 21살이야. 결혼하기엔 아직 어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왜요? 엄마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그래도 결혼은 현실이야.
돈이 있어야지. 사랑이 있으면 돼요. 민정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랑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애 낳고, 밥 먹고, 집 구하고, 그런 게 다 돈이야. 엄마는 왜 그렇게 돈돈하세요? 전 행복하고 싶어요. 결국 민정이는 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다더군요. 저는 딸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민수도 여동생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하나뿐인 딸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엄마인 나와 오빠 민수는 민정이를 몰아세웠던 겁니다. 결혼 후 민정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가끔 문자는 보냈습니다. 민정아, 잘 지내니? 답장은 없었습니다. 5년쯤 지났을까요? 민정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 이혼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정이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뭐, 왜? 그냥, 안 맞았어요. 그래도 딸 양육권은 저한테 있어요. 제가 키우면 돼요. 딸, 네가 애를 낳았어? 네. 지금 5살이에요. 저는 손주가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도와줄게. 집으로 와. 싫어요. 전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민정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민수한테도 부탁했어요. 민수야, 민정이 좀 찾아줘라. 엄마, 민정이는 연락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도 엄마, 민정이도 다 큰 어른이에요. 알아서 살겠죠. 결국 저는 민정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민정이 생각을 했습니다. 잘 먹고 사나? 손주는 건강하게 크고 있나? 하지만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대장암이라는 병을 안고요. 아들은 저를 짐으로 여기고 딸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68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적은 처음입니다. 간병인 옥분 씨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을 걸어줬어요. 할머니, 저희 집에도 어머니가 계세요. 올해 80이신데 치매가 오셔서 제가 돌봐드리고 있어요. 그래, 효녀네. 뭐려? 당연한 거죠.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옥분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민수를 키웠는데 왜 민수는 나를 돌봐주지 않을까?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그 목소리가 들린 게 엄마. 돌아보니 민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본 딸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습니다.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 얼굴에 다 써 있었습니다. 민정아, 정말 너니? 네. 엄마, 저예요. 민정이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엄마가 아프시다고. 민수가? 네. 근데 오빠는 제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나 봐요. 제가 연락을 끊고 산지 오래됐으니까. 민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정말 미안해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온 후 병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제 곁을 지켰어요. 밥을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옥분 씨도 놀라워했어요. 할머니, 따님이 정말 효녀시네요.
저도 간병일 오래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자식은 흔치 않아요. 민정이는 창피해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따님, 직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이렇게 오시면. 일을 그만뒀어요.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1시간도 안 돼서 집에 가려고. 안달인데 민정이는 일까지 그만두고 저를 돌봐주다니. 민정아, 너 일 그만두면 안 돼. 넌 혼자 애 키우잖아. 괜찮아요, 엄마. 나중에 다시 구하면 되죠. 지금은 엄마가 우선이에요. 고맙다, 민정아. 엄마, 제가 고마운걸요. 그동안 못난 딸이어서 죄송해요. 민정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사흘 후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민정이와 마주쳤을 때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정아, 오빠, 어떻게 여기? 오빠가 연락 줬잖아. 엄마 아프시다고. 아, 그게. 난 그냥 알려만 준 거지. 올 줄은 몰랐어. 민수의 말투가 어색했습니다. 사실 민수는 민정이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연락만 한 거였어요. 엄마, 제가 간병인비 드릴게요.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네가?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내가 엄마 곁에 있을 건데 간병인 선생님은 안 계셔도 될 것 같아서. 너 돈 있어? 민정이 너 형편이. 내가 알아서 할게. 민정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는 옥분 씨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감사했습니다. 옥분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복 받으셨어요. 이런 딸 두셨으니까요. 건강하세요. 옥분 씨가 떠난 후 민정이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민정아, 넌 힘들지 않니? 일도 그만뒀는데.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버텼는데 조금 더 버티면 되죠.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민정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딸 서연이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엔 편의점 알바도 했어요. 고생 많았구나. 처음엔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반대하신 결혼이었잖아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를 키우면서 엄마 생각이 자꾸 났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엄마가 저랑 오빠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그제야 알았어요. 민정아, 엄마 진짜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정말 못난 딸이에요. 민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서로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민정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 결혼을 반대한 것도, 힘들 때 곁에 없었던 것도 다 엄마 잘못이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 없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가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것들을 민정이는 다 해줬어요.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괜찮아요. 엄마하고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불편했을 텐데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 근데 너 힘들지 않니? 전혀요. 엄마 옆에 있으니까 좋아요.
다음 날부터 민정이는 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쏘아왔어요. 집에서 만들어 온 거였습니다. 엄마, 호박죽이에요. 소화에 좋대요. 넌 언제 이걸 만들었니? 새벽에 일어나서요. 괜찮아요. 민정이는 늘 웃었습니다. 힘들어도 제 앞에서는 웃었어요. 하지만 가끔 복도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딸 서연이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할 것 같아. 알바비 들어오면 바로 보낼게. 응, 알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이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때문에 민정이가 고생하고 있다는 게. 민정아, 네, 엄마. 너 힘들면 집에 가 있어도 돼. 병원에서는 내가 알아서. 엄마, 저 안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서연이도 이해해요. 할머니가 아프신데 당연히 곁에 있어야죠. 민정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민정이가 얼마나 힘든지를. 반면에 민정이가 간병을 한 이후로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전화만 가끔 왔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주말에 갈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바쁘지. 직장인이 어디 쉽겠어. 혼자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어도 민수도 며느리 지연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준호 학원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손주 공부가 중요하지. 저는 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무릎을 주무르면서요. 다음 주에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감기 걸려서요. 가면 엄마한테 옮을까봐. 나으면 바로 갈게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감기일까? 아니면. 하지만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들인데.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인데. 엄마, 회사 회식이 있어서요. 미안해요. 엄마, 지연이가 몸이 안 좋아서. 엄마, 차가 고장나서. 핑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하나하나 믿으려고 애썼어요. 그래,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 아들이 일부러 안 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민정이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왔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자기 딸도 혼자 두고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민수를 잘못 키운 걸까? 아니야, 민수는 착한 애야. 진짜 바쁜 거야. 그럼 민정이는 안 바빠? 민정이는 돈도 없고 딸도 있는데 매일 오잖아. 혹시 민수가 날 피하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이 어떻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무릎을 주무르고 또 주물렀어요. 손끝이 시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정이가 죽을 떠먹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엄마, 왜 우세요? 안 울어. 그냥 눈이 좀 따가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민수 생각에 왜 안 오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생각들에. 그날 오후 복도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들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항암 치료할 때마다 회사 휴가까지 내서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줘요. 우리 딸은 매일 퇴근하고 들러요. 내가 힘드니까 오지 말래도 매일 오네.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 민수는 안 올까? 나만 이런 걸까?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저는 민수를 위해 뭘 안 해줬나요? 남편 없이 혼자서 뒷바라지 했잖아요.
대학 등록금도 제 피땀으로 벌어서 됐어요. 결혼 자금도 보탰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대하다니 분통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밤 참을 수 없어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목소리가 멀었습니다. TV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집에서 편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그 태연한 목소리에 더 화가 났습니다. 넌 엄마가 죽길 바라니?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멎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엄마 무슨 소리예요? 한 번도 안 오잖아. 한 번도 전화만 하고 핑계만 대고. 엄마가 너한테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니? 그렇게 보기 싫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정말 바빠서. 바빠? 한 달 동안? 민정이는 매일 와. 일도 그만두고. 너보다 형편도 어려운데. 근데 넌 강남에 살면서 차 있으면서 한 번도 못 와? 엄마, 너 알아? 엄마가 얼마나 너 기다렸는지. 복도에 누가 오는 발소리만 들려도 혹시 민수인가 했어. 근데 한 번도 내가 아니더라.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밉지 않아. 그냥 슬퍼. 내가 평생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 없이 혼자 너 공부시키려고 손이 터지도록 일했는데. 그게 이렇게 되려고 그랬나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입에서 나올 말이 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방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하기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서러웠어요. 민정이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정아, 넌 몰라. 민수가 얼마나 나를 짐스러워하는지. 그래도 됐어. 이제 민수 얘기하지 말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같은 생각만 반복됐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이 외로움뿐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독한 약을 몸에 주입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틀째부터 부작용이 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민정이가 조용히 머리카락을 치워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치료 끝나면 다시 자라요. 못생겼지? 아니에요. 엄마는 언제나 예쁘세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거의 다 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정말 못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요? 민정이가 제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그 손길이 정말 시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모두 6번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매번 힘들었습니다. 구토가 나고 어지럽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정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나요. 민정아, 엄마 이제 그만 싶다. 엄마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버텼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친 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암이 거의 사라졌어요.
완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 수 있다고? 정말로? 민정이가 제 손을 꼭 쥐며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민정이가 물었어요. 엄마, 어디로 가실 거예요? 시골집으로 가시게요? 그래야겠지. 엄마, 민정이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뭐, 크진 않지만 방 하나 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민정아, 넌 형편이 어려운데 괜찮아요. 제가 일 다시 구할 거예요. 서연이도 찬성했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대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 만에 딸과 함께 살 수 있다니, 손주도 만날 수 있다니, 고맙다, 민정아.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저 같은 딸을 받아주셔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완치 판정 받으셨다며요? 축하드려요. 응. 퇴원은 언제 하세요? 모레. 그럼 저희 집으로 오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했니? 엄마, 그게.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강아지 데리고 해외여행 다니느라 바빠서.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됐어. 이제 신경 쓰지 마. 난 민정이랑 살 거야. 민정이랑요? 민수가 민정이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정아, 형편이 되긴 해? 엄마 모실 여유가? 오빠, 그건 오빠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아니,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오빠는 엄마를 편하게 해드렸어? 간병인한테 맡겨놓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민정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퇴원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 집에 다녀올게요. 짐도 챙기고 청소도 좀 하고 올게요. 그래. 근데 넌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 옷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민정이는 제 시골집 열쇠를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정이가 병실로 왔습니다. 손에 몇 통의 우편물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우편함에 있던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라 그냥 다 가져왔어요. 고맙다, 민정아. 민정이가 내민 우편물들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광고 전단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등기우편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은 구청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구청에서 온 거네요. 세금 관련인가? 글쎄, 한번 봐야겠다. 민정이는 옆에서 제 옷을 개키고 있었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이요. 저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재개발 사업 보상금 지급 통지서라고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귀하가 소유하신 부동산이 도시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적힌 숫자 5억 원. 작은 소리가 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뭐예요? 민정이가 옷을 개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저는 얼른 서류를 접어서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민정이가 보지 못하게요. 이 아이는 돈 때문에 저를 돌본 게 아니니까요. 이 아이한테 이런 걸 알려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내용이에요? 그냥
집 수리하라는 통지서야. 나중에 확인하면 돼.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천천히 보세요. 저는 이불 밑에 숨긴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에게 제대로 된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민정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집이 어디니? 여기서 멀지 않아요. 버스 타고 30분쯤?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민정이는 버스를 탔습니다. 아끼는 거였죠. 버스 안에서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좀 작아요.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 엄마는 어디든 상관없어.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녹슨 철제 계단. 민정이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야 했어요. 문을 열자 눅눅한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엄마, 들어오세요. 방은 2개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부엌이랑 작은 방이 있었고 화장실만 따로 있었습니다. 민정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엄마, 미안해요. 형편이 이래서.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그것도 제 딸이.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긴 머리를 묶어 올렸고 편의점 알바복을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떨렸습니다. 서연아, 할머니야. 인사드려. 민정이가 딸을 제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손주가 이렇게 컸다니, 이렇게 예쁘게 컸다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연이구나. 할머니가 미안하다. 이제야 만나서. 아니에요, 할머니. 병원에 계실 때 찾아뵙고 싶었는데, 엄마가 할머니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못 가뵈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에서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서연아, 너 지금 나가니? 네, 이따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가요.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해요. 밤새? 네. 밤 시간대가 시급이 좀 더 높거든요. 학교는? 너 대학생이지? 서연이의 밝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은 휴학 중이에요. 휴학? 왜? 학비를 벌어야 해서요. 학자금 대출도 받았는데 생활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휴학하고 돈 모으려고요. 민정이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저도 일자리 구할 거예요. 저랑 서연이가 조금만 더 일하면 다음 학기에는 복학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가 얼마나 막연한 말인지.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고 이 좁은 반지하에서 낮에 자고 또 일하러 가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언제 복학할 수 있을까요? 민정아, 괜찮아요, 엄마. 제가 식당 일 그만둔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다시 구하면 돼요. 서연이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내일 아침에 봬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고 저는 민정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정이가 이불을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좀 주무세요. 저도 오늘은 엄마 옆에서 자야겠어요.
민정이는 제 옆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딸의 얼굴이 거칠어 보였습니다. 민정아, 너 내일 일 구하러 간다고? 네. 동네 식당들 다시 알아보려고요. 엄마 돌보면서 짧게 하는 일로 알아볼 거예요. 제가 벌어야죠. 고맙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딸인데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민정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바닥에 누워서도 편히 자는 척하는 딸. 천장을 보니 물이 새는 자국이 또렷했고 벽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7시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 딸과 손주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정이가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동네 식당 사장님들한테 인사하고 일자리 알아볼게요. 민정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이야기요? 저는 가방에서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실은 어제 구청에서 온 우편물 말이야. 응? 집 관련 서류요? 응. 근데 그게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였어. 재개발 보상금이요? 저는 서류를 민정이한테 건넸습니다. 읽어봐. 민정이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5억 원? 응. 진짜요? 이게 진짜예요? 그런가 봐. 엄마가 살던 시골집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나 봐. 보상금이 나온대. 민정이는 서류를 보다가 저를 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민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미안해. 20년 동안 너희 둘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서 몰랐어. 정말 몰랐어. 엄마, 괜찮아요. 저희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어떻게 이렇게 사니? 서연이는 학교도 못 다니고 넌 일자리 구하러 다니고. 저는 민정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정아, 이 돈으로 집을 사자. 제대로 된 집. 햇볕 잘 드는 집. 너랑 서연이랑 엄마랑. 우리 셋이 함께 살 수 있는 집. 엄마, 그건 엄마 돈인데. 민정이 아니었으면 엄마 지금 여기 없어. 너 때문에 엄마가 살았어. 이 돈은 네 거야. 엄마. 그리고 서연이. 우리 손주 학교 보내야지.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게 하면 안 되지. 공부하고 싶은데 학비 때문에 못하게 하면 안 되지. 민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20년 동안 못 해준 거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엄마. 민정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보상금이 입금됐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 5억 원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민정이와 저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큰 집은 필요 없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곳. 우리 셋이 살기 딱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2억 원짜리 아파트였어요. 방 3개의 작은 거실.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는 근처 식당에 다시 취직했어요. 서연이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복학해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도서관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집에서 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게 행복했어요. 저녁이면 우리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계시니까 반찬이 더 맛있어졌어요. 최고예요. 할머니가 다 해주신 거야.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었어요. 민수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더 이상 민수한테 연락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민수와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민수예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 아, 구청 서류. 보상금 통지서에 제 새 주소가 적혀 있었겠죠.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집안을 둘러보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네요. 왜 왔니? 그게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보상금 받으신 거요. 그래서 어머니, 그 돈은 저희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병원비도 냈잖아요. 저희도 어머니 아들이고 며느리예요. 당연히 재산을 나눠받아야. 닥쳐.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닥치라고 했어. 나가. 엄마. 민수가 놀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아들이에요. 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한 권리. 내가 무슨 권리를 주장해? 내가 죽어가는데 여행 다니고 간병인한테 맡겨놓고 나를 니들 키우는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던 네가? 그건 민정이는 일까지 그만두고 6개월 동안 매일 곁을 지켰어. 넌 뭐 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가. 다신 오지 마. 넌 내 아들 아니야.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결국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키운 아들을 내쫓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슬펐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민수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민정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내린 가장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딸 민정이, 손주 서연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이곳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정이가 끓여놓은 커피 향이 나고 서연이가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합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머니,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재발 위험도 거의 없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 갈 때마다 민정이가 함께 갑니다. 혼자 가도 된다고 해도 민정이는 꼭 함께 가요. 엄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있어야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서연이는 이제 졸업반이 되었어요. 서연이를 보면 민정이를 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모습이 닮았어요. 이 아이가 잘 자라주는 게 제일 큰 보람입니다. 저는 요즘 동네 노인정에 다닙니다. 거기서 나이 비슷한 분들을 만나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딸이 점심 싸주셨어요? 그럼요. 우리 민정이가 정성껏 싸줬지. 부러워라. 우린 혼자 먹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정이가 고맙습니다. 20년 동안 연락도 못했던 딸인데 가장 힘들 때 돌아와서 저를 살려줬어요. 진짜 효녀입니다. 민수한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아니,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 민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냉정했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민수는 피로는 제 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민정이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진짜 제 가족이 되어줬습니다. 요즘 저는 일기를 씁니다. 손주 서연이가 노트를 사다 줬어요. 할머니, 일기 쓰시면 치매 예방에 좋대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한 줄씩 씁니다. 오늘 민정이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맛있었다. 서연이가 시험 잘 봤다고 했다. 기특하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했다. 공원의 꽃이 예뻤다. 이런 평범한 일상들. 이게 제일 소중합니다. 73년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가난 속에서 자식을 키우고 병을 앓고 배신을 당하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민정이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민수의 본 모습도 보지 못했을 거고요. 어쩌면 그 병이 제게는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을 찾게 해줬으니까요. 어제 저녁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엄마랑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마당은 없지만 베란다에 화분을 키웁니다. 서연이가 사다 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할머니, 꽃 예쁘죠? 서연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다. 할머니도 꽃처럼 아름다우세요. 손주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74살의 꽃이라니.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큰 부자도 아니고 건강이 완벽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외롭지 않게 함께 나이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